그렇게 찬란하게 발전했던 그리스 수학에도 0이 없고 무한이 없습니다. 왜 0이 이렇게 찾기 힘들었을까? 0의 개념이 정말 기가 막히게도 신성모독으로 여겨졌다고 해요. 인도 문명이 유럽 문명보다 한 900년 가까이 앞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드디어 답할 수 있게 됐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수학과 박형주입니다. 수학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분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음악, 미술, 수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석기시대 때도 사냥할 때도 뭐 사냥감이 얼마 잡혔는지 세야 우리가 올겨울 날 수 있는 건지도 알 수 있고, 생존의 필요에 의해서 음악도 미술도 제사 지내려고 만들고 뭐 이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몇만 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분야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 3개밖에 없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수학이 탄생했거든요. 그 이전에 뭐 예를 들어서 고대 이집트 문명,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데 수학들이 상당히 발전하긴 했는데 다 굉장히 실용적인 이유로 발전했어요. 뭐 건축하려고, 피라미드 지으려고, 뭐 바빌로니아에서 국제무역하기 위해서 상거래하려고.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좀 추상적인 그런 철학적인 뭐 그러면서 유클리드 기하도 원론도 만들고, 플라톤은 뭐 자기 학당에 계약 모르면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고대 그리스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이, 문명의 색깔이 이전과 많이 달랐어요. 특히 유클리드 원론은 중세, 그다음 근세까지도 이 유럽 수학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2000년 가까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런데 그렇게 찬란하게 발전했던 그리스 수학에도 없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0이 없고 무한이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를 보면은 뭐 그 뒤에 로마 문명 시대에 뭐 발전한 거 다 합친 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발전했거든요. 고대 그리스에서. 그 정도로 찬란하게 발전했는데 왜 이 2개가 없을까? 반면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런 없다는 것, 0, 그 다음에 무한하다는 것, 무한에 가깝게 크다는 것,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지만, 반면에 어떤 물질이나 수의 근본 요소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았어요. 물질의 근본 요소, 원소, 플라톤의 4원소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의 기본 요소, 소수죠. 그래서 원소, 소수 할 때 원소의 소와 소수의 소가 같습니다. 둘 다 그 기본 요소라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에서는 이 기본 요소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은 거에 반해서 없다는 것, nothingness, 매우 크다는 것, 이거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큰 수를 다루는 단위도 없어요. 왜냐하면 수라는 건 다 세면서 나왔거든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것에 뭐 음수 개념도 나왔고, 그렇지만 0이라는 개념이 여전히 없었어요. 자릿수의 개념은 있었어요. 지금의 0은 없다는 0도 있지만 자릿수의 0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릿수의 개념은 있었으나 없다라는 개념의 0은 없었다. 그래서 왜 0이 이렇게 찾기 힘들었을까? 0이라는 말은, 없다는 말은 무존재, 공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분히 철학적인 어떤 사유가 필요했던 거죠. 세는 거에서 하나, 둘 이렇게 세지, 없다라는 거 세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센다라는 개념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0을 찾는데 장구한 세월이 필요했고요. 유럽에서 0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건 15세기 이후 16세기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0년 좀 넘었고요. 그 장구한 세월 동안에 0이라는 걸 못 찾거나 아니면 찾았어도 여러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거나 이랬거든요. 마찬가지로 조, 경, 뭐 이런 거대한 수, 이런 것도 고대 그리스에 없어요. 이런 거는 한 생을 살면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수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세도, 빠르게 세도 어떻게 조, 경까지 가겠어요. 그러니까 셈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0과 무한을 발견한 문명은 서양 문명 또는 고대 그리스 문명이 아니고 인도 문명이었습니다. 0과 무한의 개념 중에서 뭘 먼저 발견했을까? 무한의 개념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도 불교의 영향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거대함, 광대함 뭐 이런 개념들이 일찍부터 아마 종교적으로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BC 10세기경에 이미 그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수보다 더 큰 수의 개념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BC 3세기 정도에는 이 무한의 개념을 상세히 이해했고, 심지어 무한도 종류별로 나눴어요. 셀 수 있는 무한과 셀 수 없는 무한으로 나눴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난해한 것처럼 들리고 뭔가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이게 현대 수학의 개념이거든요. 현대 수학에서는 19세기 이후부터 셀 수 있는 무한, 셀 수 없는 무한을 구분합니다. 예를 든다면 자연수 1, 2, 3, 4, 5 이거 무한하잖아요. 끝없이 가거든요. 이건 셀 수 있는 무한이에요. 하지만 실수, 뭐 루트 2, 루트 5, 뭐 1.789 끝없이 가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이건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셀 수 없는 무한인데요. 설명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설명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뭐 셀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야? 뭐 이런.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셀 수 있는 무한은 이게 자연수랑 대충 이렇게 1대1로 대응시킬 수 있으면 다 셀 수 있는 무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수 1, 2, 3, 4, 5, 6뿐만 아니라 0도 있고 또 마이너스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건 언뜻 생각하면 자연수보다 크잖아요. 분명히. 자연수보다 더 많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셀 수 있는 무한인가? 이거를 1대1로 대응시킬 수 있어요. 자연수 1에서 1로 가고 2에서 마이너스 1로 가고 3에서 2로 가고 4에서 마이너스 2로 가고 이런 식으로 끝없이 가면 이게 결국 1대1로 다 대응되거든요. 그래서 야 자연수랑 1대1로 대응되니까 정수도 그래서 셀 수 있는 무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심지어 유리수도 셀 수 있는 무한입니다. 2분의 1, 3분의 7, 4분의 5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자연수보다 엄청 크잖아요. 많잖아요. 게다가 심지어 조밀하잖아요. 3분의 1과 3분의 2 사이에도 분명히 수가 있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수가 있고 아무리 작게 잡아도 또 다른 유리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수의 조밀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러면 너무나 많잖아요. 정수는 다르잖아요. 정수는 사이 없잖아요. 자연수는 1, 2, 3, 4면 1, 2에 다른 자연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이해가 되는데 유리수는 셀 수 없는 무한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왜 유리수가 셀 수 있는 무한일까? 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랑 다릅니다. 자,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알거든요. 무한도 종류가 있다. 이런 거 아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기원전 이미 3세기에 인도 문명에서는 이 차이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무한의 개념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지만 영의 개념은 아직 없었어요. 허무함, 공허함, 무존재 이게 얼마나 철학적 사유를 요하는 개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영을 얘기하지만 그걸 발견하는데 무한을 이해했던 인도 문명도 AD 7세기까지도 이 개념이 잘 안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원전 2세기경의 책자에 영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자가 있긴 해요. 힌두교 경전 중에. 하지만 당시 그 뒤에도 보면 이게 본격적으로 영을 사용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영을 정말로 본격적으로 인도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건 7세기, AD 7세기에 브라마굽타가 쓴 책을 보면 상당히 체계적으로 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산의 개념에서 0 더하기 1은 1이다. 이런 그 기록들이 있어요. 0이라는 게 정말 더해도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그런 수라는 개념을 이미 이 시기에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개념을 유럽에서 이해하기 시작한 건 16세기니까 거의 900년 이상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0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의 체계에 대한 개념에서는 인도 문명이 유럽 문명보다 한 900년 가까이 앞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과 무한의 개념에 국한해서 말한다면 종교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이런 광대함, 무한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일찍부터 나왔던 것 같고 그런 공허함, 존재하지 않음, 허무 이런 개념들이 역시 종교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 같거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런 종교적 개념에서 수의 개념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반면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공허라는 걸 표현하는 그런 철학적 개념이 없었고 이게 이제 나중에 유럽으로 건너와서 르네상스 때 인도와 회교 국권의 각종 서적들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중세 유럽 문명과 이 힌두 문명을 비교하는 건 상당히 흥미로워요. 중세 유럽이라고 한다면 로마 문명인데요. 우리가 과학사에서 보통 로마 문명을 과학의 암흑기라고 부르거든요. 수학과 과학의 암흑기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알렉산드리아까지 이 고대 그리스 문명에서 그렇게 찬란하게 발전했던 과학적 사유의 전통이 로마 문명 시대에 상당 부분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문명에서 뭐 건축이라거나 법학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에서는 굉장한 발전이 있었는데 반면에 과학이나 수학에서는 그 이전에 있던 걸 넘어서는 그런 업적은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상당히 긴 기간인데요. 그 이 한 500년에 과학의 발전이 상당히 적었던 그런 시기로 우리가 보통 봅니다. 근데 같은 시기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5세기에서 12세기 요 한 700년인데 이 시기가 힌두 수학의 황금기거든요. 로마 문명에서 과학과 수학의 암흑기로 우리가 보통 분류하는 그 똑같은 기간이 인도에서는 그게 수학의 황금기였어요. 삼가함수의 개념, 고차다항식의 해, 심지어는 영어로 나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무한소 미분의 개념도 이 시기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것들이 정확한 개념으로 구체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미분의 개념조차도 이 시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힌두 수학의 황금기인데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13세기에 피보나치가 당시에 국제무역을 하던 상인이었는데 회교권 을 통해서 그쪽의 서적들을 유럽으로 도입하는 일을 했어요. 번역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이 영의 개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영의 개념이 유럽에 들어온 건 13세기고요. 인도에서는 7세기인데 그리고 13세기에 들어왔어도 이게 바로 채택되지 못하고 굉장히 배척돼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15세기 이후 거의 16세기 돼서야 이제 이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수학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영의 개념이 수학에서 본격적으로 채택되고 나서 정말 유럽에서 수학이 아주 발전하기 시작하거든요. 유럽에서는 왜 영의 개념이 도입되는데 13세기에 도착했는데 그 한 200~300년이 걸렸을까? 16세기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채택할 수 있었을까?
들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로마에서 유행하던 신학이 그 충만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존재, 공허함, 허무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영의 개념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신성모독으로 여겨졌다고 해요. 세상은 그 신의 은혜로 충만한데 그 충만의 신학, 아무것도 없다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허무함이라는 것, 무존재함 자체가 신성모독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영의 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성모독을 저지른 것으로 용인되지 않는 그런 시기가 상당히 길었고요. 그래서 그 충만의 신학이 유행하던 13세기, 14세기, 15세기 이 시기에는 영의 개념이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던 그런 숫자였습니다. 고대 힌두에서는 빈두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 빈두라는 게 원을 그리고 그 가운데 점을 하나 딱 찍은 거, 이걸 빈두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공허, 허무를 의미하는 힌두교에서 사용하던 기호라고 합니다. 현대 와서 영을 원으로 표시하잖아요. 영을 원으로 표시하게 된 아마 계기가 힌두교의 빈두일 거라고 우리가 추측합니다. 영은 왜 만들었을까요? 자, 7세기에 브라마굽타가 그 체계적으로 영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깊이 있게 이론을 전개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수는 뭔가? 우리가 연산을 할 수 있는 집합을 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되면 우리가 수의 어떤 체계를 갖춘 수라고 볼 수 있을까? 자연수들의 집합, 이런 거는 우리가 수의 체계를 갖췄다고 볼 수 있을까? 현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뺄셈을 할 수 없으니까. 2 빼기 3은 마이너스 1이라서 더 이상 자연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수의 체계라고 보지 않아요. 그 안에서 그 연산이 완전히 닫혀 있어야 돼요. 그걸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수의 체계가 갖춰졌다고 하거든요. 3 빼기 3은 0인데 0이 없으면 이 연산이 안 되잖아요. 뺄셈이 작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연산이 가능하려면 항등원, 다시 말하면 0에 해당하는 항등원이 있어야 하고, 항등원이라는 건 그 수를 더해도 안 변하는 수가 항등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우리가 일단 수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산이 가능한 최소한의 집합을 우리가 수라고 하는데, 수의 체계라고 하는데, 심지어 자연수의 집합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수의 체계가 아닙니다. 정수는 수의 체계가 맞습니다. 덧셈 할 수 있고 뺄셈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그 안에서 머물잖아요. 2 빼기 3은 마이너스 1도 그 안에 있고, 다 모든 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덧셈이라는 게 완벽히 작동하는, 연산이 작동하는 그런 집합이라서 우리가 정수는 수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의 체계를 갖추려면 연산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러니까 항등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건도 있어야 돼요. 0 빼기 2는 마이너스인데 그건 2의 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0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수의 체계라는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유럽에서 이제 도입한 16세기부터 수의 체계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수학이 그래서 발전하게 된 거죠. 단지 기호 하나를 도입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드디어 답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수의 체계가 반드시 그런 정수나 이런 숫자일 필요도 없겠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 연산을 하고 그 연산에 역연산도 할 수 있고 항등원도 있고 뭐 이런 것만 갖추면 대충 수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합을, 연산이 가능한 그런 집합을 우리가 수학에서는 군이라고 부릅니다. 군, 영어로 그룹인데요. 그래서 이제 군노는 19세기에 프랑스 수학자 갈로아가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이게 결국은 수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수라는 건 이런 연산이 가능한 그런 집합이야 라는 뜻입니다. 정수일 필요도 없어, 이런 거죠. 숫자 0이 없었다면 기본적으로 그 수의 체계, 연산이란 무엇인가, 수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을 못했을 거고요. 수의 개념이 확장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수의 개념이 단지 정수나 이런 수뿐만 아니라 타원, 곡선, 그 다음에 물리학에서도 그런 각종 대칭군 막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다 연산이 가능한 아주 이상한 집합들이거든요. 자연계에는 수가 아닌 그런 연산이 가능한 집합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0이 없었다면 그런 아까 말한 연산의 개념, 어떤 연산에서 닫혀있는 집합, 이런 개념이 없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수의 개념이 그런 다른 대칭군이라거나 이런 물리학이나 화학에서도 많이 쓰는 그런 개념으로 확장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자연과학의 발전에도 아주 굉장히 저해 요소가 됐었을 것 같습니다. 무한은 조금 다른데요. 유럽에서 영이 도입된 것은 이제 16세기부터인데 처음 유럽에 도착한 건 13세기지만, 근데 무한의 개념을 유럽에서 제대로 이해하게 된 건 거의 19세기입니다. 러시아 수학자 게오르그 칸토르가 19세기에 무한의 개념을 이론을 전개하고, 셀 수 있는 무한과 셀 수 없는 무한을 구분하고, 무한도 더 큰 무한이 있고 더 작은 무한이 있다, 뭐 이런 개념들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집합론의 개념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유럽이 무한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7세기에 미적분이 심지어 만들어질 때도 뉴턴도 무한이라거나 무한소, 무한이 가까워간다, 뭐 극한,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 개념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쓰지 못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주 엄밀함을 갖고 전개되기 시작한 건 19세기 이후입니다.
불교에서는 무한의 개념이 이미 BC 10세기에 이미 있었다고 그런 얘기는 했는데요. 저건 우리나라도 포함될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불교 문화권이었으니까. 불교에서는 뭐 아까 말한 경, 무량 뭐 이런 거는 경보다 더 큰 단위거든요. 거의 무한에 가까운 걸 세는 이미 숫자 단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동양으로 대충 볼 수 있는데요. 무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영의 존재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힌두와 인도 문명, 그게 불교와 힌두교의 영향이고 그 종교가 특히 불교가 중국과 한국으로 전파되면서 영의 개념과 무한의 개념도 자연스럽게 들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독교적 관점에서 영의 개념과 무한의 개념을 도입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그 유럽에 비해서 중국이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런 불교 문화권이어서인지 이러한 개념의 도입이 굉장히 일찍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수의 출발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유를 통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고 무한의 개념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걸 넘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서 영의 개념을 만들었죠. 그래서 인간은 세기 시작했고 그리고 무한에 다다랐고 그리고 드디어 영에 다다랐습니다.